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이요. 시장의 효율성. 그럼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을 하고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에 특히 특화되어 있는 경제학의 분야를 우리 후생경제학이라고 하고요. 후생경제학. 네. 뭐 영어로는 welfare economics. welfare economics를 합니다. 이 welfare economics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자원 배분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 그게 경제적 후생이라는 거죠. 경제적 후생을 통해서 후생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예, 통해 분석하는, 예, 경제학의 한 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그 시장 효율성을 측정하는 거, 사실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죠?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 수요자 공급자의 측면에서 수요자의,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수요자의 측면, 공급자의 측면을 분석하는 것. 예. 그럼 수요자는 소비자 잉여로 측정하고요. 공급자는 공급, 자 잉여. 공급자는 생산자 잉여죠. 생산자 잉여. 생산자,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생산자 잉여로 측정을 합니다. 요거 두 개 합한 거, 사회후생이죠. 또는 총잉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거 측정하는 거, 그런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효율적일 때, 시장이 효율적인 경우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고, 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됐다는 거 의미하는 거,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의미하고 같아지는 그런 것을 내포하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 사회 후생이 극대화돼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균형점에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거 후생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 후생이 감소되는 부분을 측정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부분이 후생 경제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 도입하는 부분에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로서 우리 후생을 가지고 왔고요. 그 후생을 측정하는 거, 그 사회 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후생들을 하나하나 나눠본다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있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합해가지고 사회 후생이 결정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 후생이 결정되는 것 중에 또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시장 균형에서, 효율적인 시장에서 균형이 만들어내는 사회 후생 말고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그거와 함께 그러면 그 사회 후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후생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로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입니다.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만약에 이제 소비자가 시장에 갔어. 시장에 갔을 때 어떤 접근법으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자기가 얘기하는 시장에 딱 가면 어떤 상품을 사고 싶어서 시장에 갔죠. 그러면 사과 시장에 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사과 하나를 구매할 때 사과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수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 마음에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동질적인 사과로 볼게요. 아주 다른 사과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 가서 사과의 품질을 보고 모양을 보고 크기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 당사자, 구입 희망자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의 금액,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상품의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치죠. 그걸 지불용이라고 하는데요. 지불용. 이거 한자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영어로 하면 willing to pay입니다. willing to pay.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지불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상품이 있다, 사과가 있다. 그럼 그 사과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비춰 가지고 그 지불할 어느 정도를 페이할 어느 정도를 주고 살 만한 그런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겠죠. 지불 용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소비자 익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불 용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과를 예로 들자면 사과 하나에 1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나갔는데 수요 곡선이 있을 거고 시장 수요가 있을 거고 시장 공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지점이 100원이라고 할게요. 난 첫 번째 사과 하나를 구입하는데 100원을 지불할 용의.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과 하나의 가치는 100원이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 가격은 50에서 결정돼 있다는 거죠. 50. 네, 시장 가격이 50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거 아니죠. 시장 균형 가격인 50원을 주고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가 지불하고자 했던 지불용인 100원과 시장 가격의 차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소비자 액료로 정의합니다. 소비자 액료라는 거, 내 주관적인 판단, 지불 용의가 있는데 그 지불 용의에서 뭐 시장에서 물건을 샀다면 시장 균형 가격을 빼준 거, 이게 바로 소비자 액료라는 겁니다. 소비자 액료는 어떤 사람은 하나에 100원을 가치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지불할 용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지불 용의를 가진 사람들 모아놓은 영역을 우리가 나타내면 이 빨간 선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지점들이 되겠죠. 그 지점들에 있는 사람들,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장 가격까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각각을 모든 사람들을 다 더해준 게 결국은 이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 전체 합이 되겠죠. 요 빨간 게 뭐를 의미한다? 소비자 잉여를 얘기한다. 이제 소비자 잉여 다 쓰기가 기니까 보통 CS라고 많이 씁니다. Consumer Surplus. 그래서 CS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요거를 뭐 계단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어떤 사람은 80원, 어떤 사람은 70원, 어떤 사람은 60원, 어떤 사람은 50원 그래가지고 여기 50원에 시장 가격이 포함된다면 요거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이 크기를 소비자 액료, 컨슈머 서플러스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시장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그린 것들 많이 봐왔으니까 이런 계단식 표현 하나하나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연속적이지 않은 이산적인 경우를 판단하다가 연속적인 경우까지 생각을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일단 생략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이게 컨슈머 서플러스를 나타내는 부분이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표현되고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이용해서 컨슈머 서플러스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를 자세하게 잘 쉽게 이해를 하셨다면 생산자 잉여는 그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앞쪽을 잘 이해하시면
뒤에 부분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정해지는 경우에 소비자 ing력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네, 단계로 생각해 놓는 연습 문제들이 많으니까 한번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딱 시장 균형이 결정돼 있을 때의 소비자 잉여를 네,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경우 어떻게 뭐 다른 경우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이렇게 디맨드 곡선, 서플라이 곡선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 시장 균형이 결정됐으니까 여기서 이 지점에서 측정한 거 보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 그쵸? 요 위에 있는 삼각형 자체가 컨슘 서플러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자, 요 사과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느 날 어느 연도에 어느 해에 기후가 너무 좋아. 기후가 좋아서 사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기후가 좋았다. 그쵸? 그러면 이거 사과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서플라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경우에 균형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소비자 ing년은 어떻게 변화할까? 그 크기는 얼마만큼 변화했을까? 소비자가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를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가격이죠, 가격. 이쪽 가격이 가격입니다. 그렇죠? 가격과 수량을 곱했으니까 양은 어떤 개수가 되겠죠. 그 생산량, 그 균형 거래량도 증가했고 가격도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삼각형 자체가 이 빨간 영역 다시 그려볼게요. 영역을 나타내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증가했죠.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이 마른 목골만큼 증가했습니다. 마른 목 아니라 평행사변형인가요? 네, 평행사변형만큼 증가합니다. 증가 변화분이 요거 델타 CS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빗금친 빨간 부분 델타 CS. CS의 변화분. 그렇죠? 네,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변화하는 데까지 우리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시장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 변화에 따른 소비자 잉여, 그렇죠?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해하실 수 있죠? 요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나의 지불 용의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아요. 날씨가 바뀐 거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정하다고 놓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날씨가 기후가 좋아져가지고 사과를 더 먹고 싶어졌으면 나의 지불 용의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요. 기후가 좋음에 따라서 다른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그랬으면은 수요 부분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일정하다고 보고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변화하는 거는 공급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요 경우 컨슈머 서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측정하는 방법, 이제 넓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소비자 잉여 변화에 대한 이해도 쉽게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분 측정하는 거요. 네, 어떤 식으로 측정됐느냐, 그렇죠? 요 부분을 한번 다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 공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이 있었고요. 공급 곡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원래 균형점 P 스타였고요. 요거 P를 나타내는 축이죠. 원점이고 Q입니다. 자, 원래 최초의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는 원래 요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요 바뀐 환경에서 컨슈머 서플러스가 요렇게 크게 바뀝니다.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빗금으로 얘기하는 거 그죠? 내가 지불 용의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사람으로 구성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있던 기존의 소비자들이 어떤 이득을 누릴 수 있느냐? 원래 있었던 소비자들, 요 지불 용의가 높았던 소비자들은 요 직사각형 크기만큼의 잉여를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기존 소비자들의 잉여,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될 거고, 요 다른 남아있는 요 까만색의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요 삼각형은 뭘 의미합니까? 원래는 시장 가격, 지불 용의보다 시장 가격이 높았어요. 지불 용의보다 시장 가격이 높았어. 근데 이제 시장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불 용의가 시장의 새로운 균형 가격보다 P1이라고 할게요. P1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요. 지불용이, 소비자 잉여, 지불용이보다 높은 시장 균형 가격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새롭게 요 까만 영역, 새로운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 그쵸? 잉여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비자 잉여에 대한 커버를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소비자 잉여가 그럼 과연 뭘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한테? 소비자 잉여 만약에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의 성과. 시장에서 소비자 측면으로 어떤 걸 주느냐, 그렇죠? 시장의 성과를 측정한다, 평가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이죠. 잉여라는 게 이득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득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경제 후생, 전체적인 우리 경제에 좋은 점,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라이에서 측정하는 이유도 후생을 측정하기 위한 거니까요. 웰페어라는 게 후생으로 표현되고 얼마나 웰빙에 대한 거죠.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소비자 잉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소비자 잉여와 대비되는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프로듀서 서플러스죠. 프로듀서 서플러스. 사회 구성을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구성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또 사회 구성 전체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차차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알아봤던 거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 부분 생산자 잉여에 대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뭘까요? 생산하는 거, 생산자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수입이 있겠죠. 수입. 생산물을 팔아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을 판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레비뉴가 있죠. 레비뉴. 토탈 레비뉴라고 하는데요. 그거 우리 전에 토탈 레비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수요 곡선에 의해 가지고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억이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부분에 내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얻게 됩니다. 총 수입.
수입을 얻게 되는데, 레비뉴를 얻게 되는데, 그 부분 말고 또 생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가 있을 것이냐? 생산자 잉여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용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수입에다가 총 수입에다가 총 비용을 빼준 것 그거 하고 나면 뭐가 남죠? 이윤이 남게 됩니다. 프로핏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프로핏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럼 비용. 재화를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또 돈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비용에 어떤 비용이 드느냐? 생산 비용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노동 비용, 노동자를 써가지고 생산한다면 노동 비용이 들겠죠. 거기다가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을 빌려서 생산을 한다면 자본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비용들 뭐 노동 비용도 있을 거고 자본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지대나 뭐 이런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경제학에서 생산 과정을 이야기할 때 생산 요소 중에서 생산에 필요한 필요한 요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중에 노동과 자본이 있다라고 가정을 간단하게 하고 두 가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겠고 그걸 예로 비용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잉여가 뭐냐? 생산자 잉여는 시장 균형 가격에서 균형 가격, 거래 가격 뭐 그럴 수 있죠. 균형 가격에 대해서 거래할 거니까 이 가격에다가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었던 모두 비용을 뺀 거. 그걸 뺀 거를 생산자 잉여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개별 생산자가 하나하나의 물건을 생산할 때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예요. 근데 생산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나갔어요. 자,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산자 이론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살짝 나중에 할 거니까 조금 미뤄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요 공급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MC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코스트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나중까지 좀 미뤄둘게요. 근데 마지널 코스트 E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일단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게 마지널 코스트예요. 마지널 코스트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 생산하는데 돈이 10원이 들었어요. 10원이 들었어. 요거 생산해가지고 생산하는데 돈이 10원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MC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내가 요거 하나 생산하는데 10원이 들었다면 하나 그거 팔아서 10원 이상만 받으면 이윤이 남겠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돈, 받아야 되는 금액, 받아야 되는 가격, 그게 얼마일까요? 10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10원 가지고 만들었어. 생산을 만들었는데 그 잉여 자체 말고 거기에서 생산 과정에서 늘어나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 말고 내가 뭐 어떤 과정에서 요거 만드는데 10원 들었으니까 10원만 받아가지고 본전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 본전을 최소한 남길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비용이 될 거고요. 그 비용에 맞게 팔면 이윤은 남지 않는 지로 프로핏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가지고 나는 10원만 들여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시장 가격이 50원인데 피스타 값이 50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50원인데 10원에 팔지 않겠죠. 50원에 팝니다.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 50원보다 낮게 팔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물건 살라고 하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생산자로는 없습니다. 5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잉여를 가지게 되느냐? 균형 가격이 50원이니까 이 하나의 어떤 사람이 생산자가 있었다면 50원에서 10원 뺀 것만큼의 이 크기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생산자 잉여가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요 생산자 잉여 하나하나를 모으다 보면 생산자 잉여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더해준다면 연속적으로 더해준다면 요 삼각형, 여기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삼각형이라고 뭐 삼각형으로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삼각형의 크기, 이게 뭐다? 다름 아닌 프로듀서 서플러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모아가지고 이 시장 전체에 발생한 생산자 잉여를 측정을 하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럼 균형 가격에서 발생하는 거, 균형 가격이 있다고 쳤을 때 요 위쪽에 있는 거 컨슈머 서플러스죠. 요 영역. 그다음 밑에 있는 부분 요 그려놓은 거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뭐 요렇게까지 이제 크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뭐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해준 거니까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크기 판단을 어느 시장이든 비교할 수 있겠죠. 그거 달러라는 단일한 단위, 원이라는 단일한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그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한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쉽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시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가 있고요,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자꾸 이제 사과 시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과 시장 계속 얘기해 볼게요. 신문에서 사과가 건강에 정말 좋다라는, 뭐 사과가 건강에 좋죠. 사과 건강에 좋은데 이번에 이제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과의 효용,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효용들이 있다. 사과를 섭취하면 어떤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쵸? 평소와는 다르게 나 사과 더 많이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 이유는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죠. 수요가 변화했으면 그럼 수요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겠죠. 자, 균형 가격이 원래 가격에서 P*에서 P1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똑같은 측면입니다. 지난 우리가 지금 소비자 잉여 생각했을 때랑 똑같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요 삼각형, 우리 그렸던 요 삼각형 프로듀스 서플러스였죠. 이제까지. 그럼 증가했죠. 프로듀스 서플러스가 얼마만큼 증가하나요? 요 전체 검은 영역만큼 프로듀스 서플러스, 요 까만 삼각형 프로듀스 서플러스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원래 요 빨간 삼각형이었는데, 요 밑에 있는 빨간 삼각형이었는데 프로듀스 서플러스가 프로듀스 서플러스 프라임 크기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 크기분을 하나하나 나눠서 판단해 본다면 요 사각형 부분, 직사각형 부분요. 요 직사각형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요 시장 가격 밑에 있는 한계 비용을 가진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존의 생산자들이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는 PS의 증가분 이해되시죠? 아까 그 소비자 잉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는 내가 한계 비용이, 나의 비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못했어요. 공급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적자 보면서 생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여기 검은 라인의 생산자들도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검은 추가적인 삼각형, 조그만한 요 삼각형만큼 새로운 생산자가 공급을 하게 되고,
생산자가 공급을 하게 되고 이 생산자가 얻는 추가적인 프로듀스 서플러스가 발생한다. 그렇죠? 새로운 생산자, 새로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그 진입한 공급자들이 추가적으로 얻는 생산자 잉여분도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점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각각을 그냥 한번 나눠 본 거예요. 전체적 크기는 저기 평행 4배형 크기만큼 증가를 했죠. 그 부분을 특히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요거를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와 이제 시장의 효율, 시장의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할 때 시장이 좋다, 시장주의, 프리 마켓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극단적인 경우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이제 시장주의 또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자본주의와 계획경제, 사회주의 뭐 이런 부분들과 비교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시장이 자원 분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증명함을 통해서 우리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가 공동체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그런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큰 공헌을 했던 것이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망해가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망해가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해갔죠. 그 망해간 과정을 살펴봤을 때 뭐가 문제였냐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는 중앙으로 집중된 판단을 내리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죠. 시장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뭔가의 컨트롤을 받고 조정을 당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내린 결단에 의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균형이 달성됩니다. 누군가 뭐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와서 누구는 어떤 일에 종사하고 얼마만의 생산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 경제가 우리 공동체가 그걸 생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획 경제, 시장 경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왜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거, 역사적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시장 경제의 우월을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개별적인 어떤 선호를 다 알고 있고 생산 시스템 자체를 훤히 다 꿰뚫고 있고 누가 뭘 잘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종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계획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할 수 없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격한 거니까 뭐 그런데요. 그거를 주류 경제학자적인 입장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한 사회 후생적인 측면에서 후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명함을 통해서 이래서 시장이 우월한 건 맞잖아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네. 시장 경제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시장 균형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극대화를 시켜주고 이 극대화가 요거 합한 거 지금 상황에서 사회 후생이라고 했고 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 시켜줌을 통해 가지고 시장 효용성이 달성된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점 또는 총익녀를 사회후생을 총익녀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측정되는 건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 총익녀를 시장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수요곡선, 공급곡선 그릴 거예요. 네, Q가 있고 P가 있고요. 디맨드 커브 이렇게 있을 거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시죠? 그럼 여기서 시장 균형이 결정되고 P스타가 결정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소비자 액녀 어떻게 측정했나요? 소비자 액녀는 컨슈머 서플러스는 willing to pay, 그쵸? willing to pay 요거에다가 시장 가격 P스타를 빼준 거 요거 다 합한 거죠. 요거 합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각각을 서메이션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요 크기 자체를 계속 더해줬다. 이게 컨슈머 서플러스다. 이게 부분이고. 그럼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뭡니까?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네, 마지널 코스트가 있죠. 그럼 P 스타에다가 마지널 코스트 또는 서플라이가 각각 나타내는 가격들, 비용들, 한계 비용들을 더해준 거다. 뺀 거를 다 합해준 거다. 그럼 요렇게 그래가지고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있었을 겁니다. 밑에 부분 프로듀서 서플러스고요. 윗부분 컨슈머 서플러스죠. 요거 두 개 합한 거 네, 소셜 웰페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익력, 토탈 서플러스 또는 소셜 웰페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W는 컨슈머 서플러스 더하기 프로듀서 서플러스다. 그런데 요거를 각각의 양에 대해서 Q에 대해서 썸을 해주는 거죠. Q가 0부터 해가지고 요 균형 Q 스타까지 정해지는 양으로 각각 더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양으로 얘기하자면 서메이션이 될 거고 각각 개별적으로 얘기하자면 요거를 연속적인 함수적인 측면으로 계산하자면 적분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적분이란 개념 자체 또는 그 미적분학을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 그냥 수학적 표현을 간단하게 이용하자면 빌리자면 이렇게 썼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익녀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 willing to pay에다가 P스타 뺐죠. willing to pay에다가 P스타를 뺀 게 여기 있고요. 그럼 그 P스타에다가 MC를 뺀 거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더했다 이거죠. 각각에 해당하는 Q에 대해서. 그럼 우리 요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1, 2, willing to pay 빼기 P스타가 있고 요거 더하기 P스타에다가 MC 뺀 거죠. 마지막 코스트를 뺀 거. 요걸 전체적으로 더해 줄 건데 그쵸? 더해 줄 건데 Q에 대해서 요거 마이너스 P 플러스 P 있으니까 없어지고요. 그럼 결국은 다르게 얘기하면 willing to pay에다가 마지막 코스트 빼준 거 그쵸? 요거 다 더해주면 소셜 웰페어 또는 사회 후생 또는 총익녀 토털 웰페어 토털 서플러스 총익녀 다시 얘기해서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 자체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지불용에다가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그 비용을 빼준 거를 합해준 거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우에 요 크기, 요 전체 크기의 삼각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비자 측면이든 생산자 측면이든 총 잉여가 극대화된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논리 또는 공식 또는 크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잉여가 극대화되는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더라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였죠? 효율성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었죠. 효율성. efficiency는 극대화된다. efficiency는 극대화된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효율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평성이라는 게 있죠.
경제학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효율성이라는 거 efficiency, 형평성이라는 거 equity라고 합니다. 뭐 equality죠, equality. 뭐 다르게 조금 표현하자면 equity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equality로 형평성을 얘기를 할게요. 근데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 뭐냐? 효율성은 얘기하는 거 경제를 이용해 가지고 파이, 요 GDP 크기, 요거를 얼마만큼 점점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굴러감을 통해서 이게 점점 커져가는,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과정, 효율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생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크게 나눠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 자본주의, 시장주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특화돼 가지고 효율성 극대화를 이제까지 추구해 와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게 되죠. 네,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얼마나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 해결될 수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않을 수 없다.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형평성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은 시장을 통해서 극대화가 되고 있죠. 총익녀가 극대화되는 점에서 시장의 배분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점점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쵸?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고, 그걸 통해서 개개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민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경제가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에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물건들, 아주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물을 생산하고 거기에 따르는 임금을 받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일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임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겠다.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들이 이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가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아직까지 경제학에서도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문제다.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전까지 생각할 거는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할인, 사회 곡선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항상 이뤄왔는데, 그게 계속 발전해 가지고 우리 시장 경제 자체가 이제까지 발전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정말 형평성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그런 미래, 그 꿈, 이런 것 자체를 가질 수 없는 환경 상황까지 놓여지게 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까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경제학에서 시장 균형,
시장 균형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죠? 효율적인 자원 분배입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고, 그죠? 근데 어떤 순서대로 배분을 하나요? 지불용의 가장 큰 수요자한테 먼저 배분되는 거죠. 물론 가장 큰 수요자한테 1번으로 배달되거나 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시장 가격보다 높은 지불용의를 가진 사람들한테 배분되겠죠. 그러니까 더 원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효율적이죠. 돈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빨리 또는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장이 효율적인 이유는 한계 비용이 낮은 비용으로 잘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급자한테 먼저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죠. 물론 시장 균형에 있어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생산 비용이 낮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가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한 논리로 시장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두 합한 것이 극대화된다라는 측면으로 이 합을 극대화하는 어떤 시장 균형이 발생한다. 시장 균형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복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는 거죠. 먼저 원하는 사람, 그 시장 균형 가격보다 더 원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배분이 되는 거고,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또 그 크기도 변화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이루는 것이 시장 경제를 이용하는 것,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정부 운영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주창했던 작은 정부라는 거 뭐 해야 되냐?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건데 시장이 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둬. 그쵸? 그럼 정부는 뭘 해라? 불 끄고, 불이 났다면 불 꺼주고, 그죠? 도둑이 있다면 도둑 잡아주고, 국가에 누가 뭐 침략이 오는 전쟁이 발생한다면 막아주고. 그러니까 국방과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발 터치하지 말고 제발 좀 놔둬라. 그쵸? 그러니까 극대의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거고요. 그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바 시장 균형, 시장주의를 평가하는 논리적인 바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 인비지블 핸드죠.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이건 뭐겠습니까?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시장 자체는 거기에 컨트롤하는 시스템 자체가 보이질 않는다. 그 시스템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 어떤 장소, 그런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항상 목격할 수 있더라. 우리한테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같은 거, 정부 규제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냅둬. 정부가 그냥 하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갖고 레세이페어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프랑스어일 거예요. 잘 모르겠네. 원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레세이페어예요. 레세이페어라고 하는 건데 제발 좀 건드리지 마. 시장 하도록 냅둬.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경제 판단하는 거 거기에 방해를 하지 마. 라는 측면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철학이고요. 자유주의 철학, 신자유주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아담 스미스의 철학에서 왔고, 그 다음을 계승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뭐 그런 학자들
뭐 오스트리아 학파 뭐 이런 학자들을 기본으로 한 이런 라인의 사람들이 극단적 자유주의를 표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권력에 대해서 고민을 함에 있어서 꼭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려둬야만 하느냐라는 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상향을 꿈꾸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판단과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복잡다단한 경우에 과연 자유주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을 정말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 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의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적 후생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주의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바 시장의 모든 걸 맡겨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원 배분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가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 뭐 다른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죠. 한계. 네. 시장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후생 경제학적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나타내는 결론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회 후생 극대화라는 논리 판단 이거에 한계라고 할게요. 한계. 논리의 한계. 극대화 논리의 한계라는 게 뭐가 있을 것이냐. 자, 첫 번째로 우리 여기에 가정이 아주 강한 가정이 들어갑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 모든 시장이 다 완전 경쟁이야? 우리 TV를 보고요. TV를 보면 TV에서 광고를 하죠.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상품에 대해서 광고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 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상품이 동질의 상품이고 가격으로만 소비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광고를 합니까? 광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물건을 시장에다 내다 놓기만 하면 돼요. 내 거 먼저 사가라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완전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한다라는 조건, 이 조건 자체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불안정 경쟁인 경우에 안 그렇다. 현실적으로 불안정 경쟁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데 이 하나의 논리, 전반적인 논리 하나만으로 시장주의, 완전한 자유주의를 주창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죠? 두 번째가 이게 전부 이제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 아니라면 시장이 실패하겠죠.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합니다. 이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말했던 논리,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그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다다음 장에 바로 이거는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부터 이런 명제를 시작으로 하나하나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보는데 그 한계점들을 보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목록을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냥 외부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라는 게 뭐죠? 외부 효과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 근데 손해와 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 외부 효과 중에 한 가지는 공해를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생산자들이 물건을 생산했어요. 근데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대기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또 공해를 유발할 수 있죠. 그 대기 오염을 유발했을 때 뭐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고, 수질 오염이 발생해가지고 하루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느끼는 행복을, 원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거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류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하루에서 어떤 뭐 해변에 가서 논다던가 깨끗한 물을, 환경을 뭐 이런 것들을 누리던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에 아주 많은 돈이 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페이먼트,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비용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또 하나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시장 실패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거나 외부 효과가 있다거나 원래부터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고민한다거나, 뭐 그거는 아담 스미스도 작은 정부 얘기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방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죠. 서비스들인데 이건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다. 이런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시장주의, 우리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지 마라, 이런 거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는 국방이나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를 제외한 민간에서 공급되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시장 자체가 항상 완전 경쟁적이지 않고 대부분이 불완전 경쟁적이고 여러 가지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거 조정을 정부가 좀 해줘야 된다. 그럼 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그쵸?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었죠.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시장 효율성에 대한 고민들 중에 이제 출발점은 우리 이제 계획 경제냐, 시장 경제냐라는 비교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 균형에서 달성될 수 있는 효율성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사회 후생을 예로 들었고, 사회 후생이란 개념을 도입했고, 사회 후생을 나눠 가지고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뭐였다? 윌링 투 페이에다가 시장 균형 가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빼준 거, 그거를 개별적인 소비자들이 모든 그런 행복들의 크기, 잉여들의 크기가 크니까 그것들 다 합하면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요. 생산자 부분도 모두 다 합하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그거 두 개를 합하면 사회후생 또는 총익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측정한 거, 그게 가장 커지는 상황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대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효율성에 대해서는 나 뭐 별로 의의가 없어. 그러나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아직 하고 있고 해결책은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경제학에서 좀 제발 제대로 된 답을 주길 바란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생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어떤 반발되는 개념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지상주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 우리 한번 또 마지막에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죠? 완전 경쟁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실패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깨끗한 해결법들이 있느냐,
완벽한 해결법들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의 또는 차선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고민을 하고 공부해 볼 거다라는 것 소개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크게 얘기하면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걸 나눠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측정하는 거 삼각형 크기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런 후생 경제학적인 도구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 곡선 그려보시고 그 그린 그림에 의해서 따라서 각각 평가를 해보고 변화가 됐을 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크기의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이렇게 한번 복습해봄을 통해 가지고 꼭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요와 공급 모형, 그죠? 시장 모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학 70% 이상을 이해했다라고 표현하는 제 말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요 곡선 그렸다, 공급 곡선 그렸다만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그 내용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